안녕하세요. 송은지예요. 오늘부터 명절 연휴 시작이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늘 사랑합니다.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저명한 사회학 교수가 한국은 전 세계 204개 국가들 중 유일하게 세상 어느 국가도 할 수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가 없고 시도하려 해도 국민성 때문에 모두가 손사래를 치지만 오직 단 하나의 국가, 한국만이 이런 시스템을 해낼 수 있었고 그들은 따뜻한 집안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날 수 있음에 경탄까지 할 지경이라고 하는데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사회학 교수가 어떤 것들에 놀라워했던 것인지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리 리처드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최근에는 물류와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 연구에 관심이 많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도시화와 물류 네트워크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죠. 제 연구는 주로 유럽, 특히 영국의 물류 시스템이 가진 효율성과 전통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영국은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로 물류 시스템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져 왔어요. 이를 통해 정밀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래 제 연구 주제는 다른 지역의 물류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유럽은 물론이고 북미나 호주 같은 선진국 지역의 사례를 다룬 적이 많았지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의 사회적 인프라가 유럽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효율성 측면에서 유럽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최근 국제학회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접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군요. 특히 5G 기술과 데이터 기반, 네트워크를 활용한 물류 혁신 사례가 보고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한국, 작은 나라인데 거리가 짧고 물량이 적어서 효율적이라고 착각하는 거겠지? 넓은 대륙으로 이루어진 유럽과는 비교가 안 될걸.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 보고서를 의심했답니다. 그동안 접해왔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제 경험은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강화했어요. 저는 아시아가 문화적으로도 유럽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있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보고서에 나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과장되었거나 혹은 특정한 성공 사례만 부각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보고서가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은 저에게 학자로서의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어요. 어차피 지금 아시아 쪽을 연구 중이니까 한번 직접 가보자.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면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알게 될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한국행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한국 물류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들이 자랑하는 혁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증명해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럼으로써 영국의 물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 반증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성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보다는 즉흥적인 사고를 잘하잖아. 물류란 게 정말 복잡한 건데 이런 국민성으로 어떻게 세계적인 물류 시스템을 만들겠어? 저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을 방문해 그 선입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 논문은 이미 제목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아시아 물류 시스템의 한계와 그 문화적 요인이라고요. 제 연구가 발표되면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과장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저의 관점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리라 생각했죠. 그렇게 현장 연구를 위한 한국 방문을 결정하고 한국어를 중급 이상으로 하는 연구원도 확보했습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실제로 이용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였기 때문이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연구는 내 경력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야.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물류 시스템의 허점을 밝혀내면 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론이 더욱 강력한 근거를 얻게 되겠지.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그들의 한계를 증명할 기회를 기대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 어떤 나라일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최근에 많은 발전을 했다는 뉴스를 가끔 보고 들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할 일들이 제 연구뿐만 아니라 제 사고방식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한국으로 떠나는 제 마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서 저는 기존의 이론들과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통찰하는 저의 연구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첫 순간 저는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약간 놀라고 말았답니다. 공항 입국 심사는 빠르고 체계적이었고 짐을 찾을 때에도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었거든요. 입국장에서부터 설계된 체계적인 동선과 곳곳에 배치된 상세한 안내 표지판은 최적의 이동 편의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최근에 지은 공항인 모양이군. 그러니 좋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물류 전체 시스템이 뛰어나다는 증거는 아니야. 라고요. 짐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짐을 싣는 벨트 옆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신속한 움직임과 완벽하게 자동화된 수화물 분류 시스템이 흥미로웠어요. 이런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은 유럽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또 짐 찾는 구역 근처에는 대형 화면이 있어 각 항공편의 짐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었는데 이 점도 꽤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를 단지 공항 수준의 일시적인 편리함으로 치부하며 본격적인 생활에서 마주할 현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에도 제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이국적이면서도 매우 정돈된 느낌을 주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매우 질서 있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빌딩들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공원들이 너무나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또 교통 시스템은 제 예상보다 훨씬 원활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도 겉만 봐서는 모르듯이 도시도 마찬가지지. 겉으로는 이렇게 정리되어 보이지만 내부 시스템은 분명 허술할 거야 라고요. 숙소로 향하는 사이 이미 해가 저무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온 한국인 제자가 안내하는 식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간단히 저녁만 먹으려고 들어간 거였는데 웬걸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신기한 게 제 눈을 사로잡더군요. 제 눈에 들어온 건 키오스크였어요. 영국의 경우에는 정말 고급 식당이 아니고는 이렇게 키오스크가 갖춰진 곳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를 유심히 살펴보았죠.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는 방식 자체가 저에게는 낯설기도 했지만 메뉴가 한국어와 영어로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며 약간 놀랐답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직접 주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 편히 주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니 테이블 사이로 돌아다니는 로봇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그냥 TV 뉴스에서 로봇이 실험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본 기억밖에 없었는데 로봇이 실제로 현실적인 공간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을 보니 20에서 30년 후의 미래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묘한 느낌도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했죠. 이건 흥미롭긴 하군. 하지만 아직 보여주기식 기술에 지나지 않는 거겠지 하고요.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이 꽤나 정교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저는 이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일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도 눈에 띄는 것이 제법 많더군요.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전기차도 월등히 많았고 한국의 신호체계를 전혀 모르는 저에게도 신호체계가 너무나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 아스팔트 도로의 상태가 너무나 깨끗하더군요. 영국의 경우 런던 같은 대도시에도 도로가 낡고 지저분한 곳이 정말 많거든요. 에어비앤비 숙소에 도착한 뒤에는 연구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3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쇼핑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연구의 시작은 간단했어요.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가 얼마나 느리고 불편한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쇼핑몰 앱을 열었어요. 관심 있는 몇 가지 상품을 고르고 각각의 배송 옵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배송 옵션을 보던 저는 이내 실소를 금치 못했죠.
당일 배송이라는 옵션을 보았기 때문이죠. 즉 주문 당일에 배송을 시작해서 다음 날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던 거죠. 솔직히 처음에는 저를 도와주기 위하여 같이 온 연구원이 제대로 번역을 해주고 있는 건지도 의심스러웠답니다. 영국에서는 배송이 최소한 3, 4일은 걸리고 보통 일주일은 걸리기 때문이죠. 어쨌든 저는 다음 날 도착한다는 우유와 빵 몇 종류와 이틀 내 도착 예정이라는 전기 면도기를 구매했고 이를 통해 한국 물류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니 한국인 제자는 그냥 웃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저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대 반 비웃음 반으로 배송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우선 다음 날 도착한다는 우유와 빵이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냉장 상태를 유지한 포장도 완벽했고 신선도 역시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저는 처음으로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어쩌다 한 번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하지만 저의 충격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일 내 도착 예정이었던 전기 면도기까지 하루 만에 도착해 있더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점점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다른 상품을 하나 더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대략 밤 11시쯤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사려고 보니 이번에는 새벽 배송이라는 옵션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서 같이 온 연구원에게 물어보니 오늘 밤에 주문한 상품이 몇 시간 뒤 새벽에 도착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결제를 완료하니 앱 화면에 내일 아침 7시 이전 도착이라는 황당한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같이 온 연구원이 날짜와 시간을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앱을 쳐다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서비스가 정말 가능하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런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수조차 없더군요. 저의 경험이나 인식체계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확인은 해야 했기에 저는 아침 7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었죠. 드디어 알람이 울렸어요. 눈을 뜨자마자 졸린 눈을 비비며 현관문을 열어보았죠. 문 앞에는 제가 주문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담긴 작은 상자가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상자의 포장은 깔끔하고 단단했으며 무엇보다 내용물은 방금 시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신선했고 작은 아이스팩이 함께 들어있어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더군요. 저는 배송이 6시간에서 7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것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불과 6시간에서 7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배송임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준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저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벌써 도착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지? 한국 사람들은 잠을 안 자고 일하나? 아직 믿기 힘들었던 저는 앱에 접속해 배송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앱은 제가 주문한 물건의 경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주문 후 바로 물류센터에서 포장이 이루어졌고 새벽 시간대에 트럭을 이용해 지역 분류센터로 이동한 후 마지막으로 제가 있는 지역센터에서 제가 있는 숙소까지 배송되었다는 상세한 기록이 있더군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배송을 해주는 것도 놀랍고 고맙기까지 한데 이렇게 상세하게 배송 정보까지 올려주다니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나 세심한 서비스가 아닌가. 그러다 휴대전화를 보니 제가 자는 동안 택배기사의 친절한 메시지까지 도착해 있었더군요. 고객님,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배송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이처럼 세심한 알림과 정확한 시간 관리는 저에게 정말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큰 충격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시간은커녕 며칠 날 도착할지조차 알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는 정확한 시간까지 분 단위로 알려준다는 게 너무나 낯설고도 놀라웠어요. 그날 아침 저는 멍한 기분으로 소파에 앉아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며 저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 번의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단계가 정확히 진행되고 이렇게 기록까지 정확하게 남아있어. 배송 시스템은 마치 잘 조율된 기계처럼 움직였고 그 결과가 눈앞에 놓인 상자로 증명되고 있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런 배송이 가능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하게 답이 떠오르지 않았던 저는 그 다음날 조금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을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신선식품이 아닌 조립이 필요한 소형 조립식 가구와 의류를 몇 가지 주문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부품, 사이즈, 색상 등을 가지각색으로
복잡하게 주문을 해봤죠. 그렇게 주문 사항을 다 맞추려면 최소한 하루 이틀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빨리 배송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문했을 때 거의 7, 80%의 확률로 잘못된 물품이 배송되어 재배송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떠오른 아이디어였죠. 다음 날 아침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주문한 의류는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에 전혀 착오도 없었어요. 이어서 오후에는 조립식 가구가 배송되었고 상자를 열고 확인해보니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도 철저히 되어 있었고 부품도 틀리거나 부족한 게 전혀 없더군요. 오히려 나사 같은 건 여분으로 2~3개가 더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일도 영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립을 하다가 나사가 하나 망가지거나 하면 같은 규격의 나사를 사기 위해서 또 철물점에 갔다 왔다 한 경험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판매자의 이런 배려도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배송 이상의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와 배려, 그리고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서비스와 세심한 배려가 이 시스템의 뼈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잘 됐을지 몰라도 과연 이런 품질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의문은 곧 다음 테스트를 계획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품목과 새로운 조건을 설정하며 한국의 물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제가 마주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체계적이고 철저히 설계된 결과라는 것을요. 이 모든 과정이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물품 중에 하나가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쇼핑몰 측에 문의를 해보니 초보 택배 기사가 실수로 다른 건물에 같은 호수로 배달을 한 거였어요. 물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찰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한국에서 달리 전화가 올 이유가 없었던 저는 그냥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의 언어가 한국어라는 걸 확인한 저는 옆에 있던 연구원에게 전화기를 넘겨주었죠. 통화를 마친 연구원의 말에 의하면 잘못 배송된 집에 사는 청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주소를 보니 이 근처라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제가 학교 가는 길에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기꺼이 직접 물건을 가져다 준다고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보통은 물건을 다시 물류센터로 보내고 재배송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을 겁니다. 또한 내가 시키지 않은 물건이 내 집 앞에 배송되어 왔다? 옳았구나 하고는 물건을 챙기고 난 받은 적 없다며 잡아떼고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것이 장담컨대 90% 이상일 테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심지어 물건을 잘못 배송받은 학생은 오히려 저를 배려하며 물건을 직접 전달해 주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학생은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충격적인 상황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고 온몸에 소름까지 돋으며 놀라움에 몸이 비틀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택배를 건넸고 그의 태도와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별일 아니에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라고 말하며 머쓱하게 웃는 그 청년을 보며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청년을 보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작은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호 신뢰와 배려의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다 이 청년과 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청년이 있을 수 있는 사회라는 건 정말 대단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고 자란 영국 사회와 비교를 해보면 이런 일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상황이 예상 밖으로 돌아가니까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나름 지식인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저였지만 도저히 어떻게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가능한지 도저히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았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답니다. 무슨 조그만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판매자들이나 제조사가
전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제가 연구하고 있던 각 나라별 물류 네트워크 전체와 비교해봐도 도저히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한국의 시스템은 독특하고 이질적인 면을 보였어요. 결국 저는 저희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한국의 대학을 통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택배 회사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직접 시스템을 보여줄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최근에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북미 시장 및 유럽 시장과 협력하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었기에 저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틀 뒤 저는 택배 회사의 물류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커다란 건물을 올려다보는 순간 이미 압도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건물은 단순히 창고라는 말로는 부족한 거대한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활기와 복잡함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기계와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끝없이 이어진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벨트 위에는 수천 개의 상품들이 흐르고 있었고 그것들은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상품들은 결코 뒤엉키거나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확히 짜인 퍼즐처럼 서로의 자리를 찾아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품 하나하나에는 고유의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코드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물건이 가야 할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는 디지털 나침반 같았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디스플레이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각 배송 경로와 물류 흐름이 시각화되어 나타나 있었어요. 화면에는 화살표와 숫자, 센터 관계자가 제 옆으로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벨트 위의 상품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저장하거나 옮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모든 데이터가 모이고 분석되고 실행되는 곳입니다. 각각의 QR코드는 물건의 크기, 무게, 목적지를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최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죠. 그는 이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자동 분류되는 상품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모든 작업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이런 효율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주문을 클릭한 순간부터 이 시스템은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의 말에 따라 시선을 돌리자 작업자 몇 명이 조용히 움직이며 상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밀했고 어떤 혼란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물류센터가 단순히 자동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럼 모든 과정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나요? 라고 묻자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숙련된 경험과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술만으로 운영될 수 없어요.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이곳이 단순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류센터는 기계와 인간이 서로 보완하며 만들어낸 조화로운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데이터를 넘어선 신뢰와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단순한 연구를 위한 방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이와 비교해 영국과 유럽의 물류 시스템은 훨씬 더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는 나름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나름 최선의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저의 가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 영국이나 유럽의 물류 시스템은 한국에 비하면 비효율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은 낙후된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더군요. 영국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정확한 배송 시간이 전혀 표시되지 않고 배송이 며칠씩 지연되는 일은 매우 흔하거든요. 특히 소형 사업자나 지역 배송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적 결함으로 인해 물건이 잘못 배송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또 고객이 불편을 겪더라도 시스템이 이를 보완해주는 경우는 드물었고 모든 책임을 결국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특히 물류 창고는 한국의 현대적인 시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에 지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신뢰가 발현되는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물건을 구매하면 반드시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된다는 원칙은
경제 주체 상호 간의 철저한 배려와 신뢰를 중심에 두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본 체계적인 시스템은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에 대한 편견과 물류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경험을 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저의 지난 며칠을 곰곰이 되돌아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물류 시스템에 대한 놀라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물류 시스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철학과 문화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은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깊은 문화적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런 문화나 사고방식이 뿌리를 이루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이런 훌륭한 시스템은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한 직후부터 즉시 이루어지는 실시간 소통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신뢰를 쌓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고객님, 곧 도착 예정입니다로 시작해서 고객님, 물건이 잘 도착했습니다로 이어지는 짧은 문구는 단순히 시스템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긴 소중한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 사회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또 택배가 잘못된 주소로 배송되었을 때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대학생의 태도는 단순한 친절 그 이상이었어요. 그는 단지 시간을 내서 물건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호 배려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몇 번 더 물건을 구매하고 택배를 받으면서 저는 택배를 받을 때마다 단순히 물건을 받는다는 느낌을 넘어서 이 사회가 약속과 신뢰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건 그저 신속성, 정확성, 서비스의 일환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가 지닌 중요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물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결합된 독특한 결과물이라는 학문적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후 제 사고방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사회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던 제 태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구나. 창밖의 도시 불빛들은 단순히 바쁘고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사람들의 신뢰와 배려를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그의 소중한 생활과 삶을 위해서, 더 나아가 공동체의 조화와 평화를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니 오랜만에 살짝 눈물이 고이기도 하더군요. 장담컨대 전 세계 어느 국가를 가도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없습니다. 장담컨대 나중에라도 한국이 가진 이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측면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효율성과 기술적 측면이 맞아떨어져 최적의 동선을 구축했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만 지금의 한국 물류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국가가 있을까요? 전 세계 204개 국가 중 이걸 실현하고 있는 국가는 오직 하나의 국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시간과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성을 가진 나라이고 이런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배워야 하는 국가입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집약한 표현을 담아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영감을 준 한국과 한국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설레는 여행길에 나서 웃음소리가 가득한 인천공항에 불안해 보이는 미국 여성과 한 아이가 손을 붙잡고 비행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비행 일정을 확인한 후 미국 여성은 아이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서는 순간 아이는 호흡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지고 수많은 인파가 몰리자 미국 여성은 그들을 향해 소리치며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외치는데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미국 여성 엔젤라 벨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재미없게도 살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왔어요.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며 꿈의 여행지라고 불릴 정도로 참 아름답고 흥미로운 곳이 많은데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집에서만 줄곧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여행을 다니기도 했지만 저는 집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죠.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엔젤라, 용돈 줄 테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여행 좀 다녀와. 매일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집에만 있는 제 자신이 문제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딱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친한 지인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고 들으며 참 안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계획 없이 살던 제가 처음으로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 나도 안정된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좋았고 안정적인 내 가족이 생기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이때 알았어요. 누군가를 사귀려면 정말 밖에 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했는데 저는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죠. 무작정 누군가를 만날 수는 없으니 저는 내면을 채우며 제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부족한 공부를 하기도 했고 평소 좋아하던 꽃을 다듬으며 기분 전환을 하고 지인들에게 선물도 했어요. 그렇게 밖에서 활동이 많아지고 내면을 채우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외교관이었고 그를 볼 때면 참 멋진 모습에 미소가 멈추지 않았어요. 본인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책임감과 성실함에 저는 이 사람과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을 보면 단번에 알아챌 정도로 느낌이 온다고 하기에 늘 그 느낌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남편을 보고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이구나 라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잘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평생을 같이 하며 즐겁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남편은 추진력까지 있어 연애와 결혼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단숨에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저는 동네 마트에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늘 용기를 줬어요. 큰 돈은 남편이 벌어올 거니 저는 소소하게 제 용돈벌이만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배려가 들어있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늘 똑같이 의미 없는 삶을 살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저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들 말하는 자존감이 남편을 만나고 안정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마트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집안 살림을 하며 지내던 중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이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무리하는 것이 싫다며 취미 생활을 즐기고 태교를 하며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보내길 바랐어요. 남편의 제안에도 고민이 많았지만 점점 주수가 찰수록 몸이 힘든 게 느껴져 마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10달을 품은 아이가 태어난 후 육아에만 전념하며 살았어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아름다운 내 가정 안에서 내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살게 되어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듯한 이 일상이 제게는 참 소중했고 만족스러운 삶이라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중 저희 가족에게 첫 번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아이와 제게 다정하던 남편의 모습은 사라지고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걱정스러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거야? 밥도 잘 못 먹고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걱정돼. 평소에 남편이라면 제게 무슨 일이 있다고 말을 해줬을 텐데 의외의 대답을 했죠. 아무 일도 없어 걱정 마. 처음 들어보는 낯선 목소리와 단답의 말투는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걱정할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기에 시간이 지나면 말을 해줄 것이라 믿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흐른 뒤 남편은 제게 입을 열었습니다. 엔젤라,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해서 고민이 많았어. 사실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나서 그곳에서 한 1년 정도 지내야 하는 상황이야. 애도 아직 어리고 아무래도 타국으로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안 가려고 해봤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근데 나는 혼자 갈 자신도 없고 정말 어려운 선택이지만 우리 가족 다 같이 1년 정도 한국에 가서 살다 오는 거 괜찮을까? 남편이 이렇게 고민을 했던 이유를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 내에서도 여행조차 안 할 정도로 집에만 있는 성격인데 비행시간만 10시간이 넘는 한국을 가서 터잡고 살 사람이 아니었죠. 남편의 말을 듣고 고민이 많아졌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것을 원치도 않았고 그 먼 타국에 남편 홀로 보내는 것은 더욱 싫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내가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어? 라고 말한 후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아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검색을 해가며 찾아봤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야 했기에 그곳에서 과연 아이가 적응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고 한국은 어떤 곳인지 그 자체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세심하게 살펴본 것도 아닌데 언뜻 봐도 한국이 아이를 키우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죠. 저는 아이가 지내기 괜찮은 환경이라면 그걸로 다 상관없었어요. 한국 다 같이 가자. 가족이 떨어져 지낼 수는 없잖아. 그 길로 저희 부부는
아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미국 집은 1년간 빈집으로 있어야 했기에 정리할 것은 정리를 했고 한국에서 지낼 곳을 찾고 아이가 다닐 유치원도 알아봤죠.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나이라 가자마자 보내는 것이 한국에 적응하기 빠를 것이라 해서 가장 집중해서 알아봤습니다. 남편 회사 측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도움을 줘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어요. 결정을 하고 한국으로 가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물론 한국까지 가는 비행 시간만 해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장시간 비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가 태어난 후 새 식구가 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비행 중에 적응하지 못해 울고불고 난동을 부릴까 걱정을 했죠. 가기 전부터 내내 비행기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아이에게 알려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아이는 너무 신기하다며 하늘을 보고 기내식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하다며 내리고 싶다고 울고 뛰어다니고 싶다고 보챘어요. 성인에게도 미국과 한국 비행 시간은 너무도 길게 느껴지는데 어린아이는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혹시 몰라 좋은 자리를 비싸게 주고 사둔 터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어요. 또한 한국 승무원분께서 어린아이들은 힘든 게 당연하다며 함께 놀아주시기도 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인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본인들이 온전히 즐겨야 하는 비행 시간에 아이 울음과 보채는 소리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걸 알기에 더 조심했지만 오히려 한국 승무원들이 중립 입장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큰 문제 없이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끝까지 오기 싫었지만 한국에 처음으로 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비로소 한국에 왔음을 실감했어요. 저희 가족은 회사 측에서 차량 지원을 해줘 앞으로 살 집까지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 저희 가족은 아이가 다닐 유치원까지 함께 손잡고 걸어가 보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놀아보기도 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낯설고 정말 이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의문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했습니다. 아이 유치원을 등 하원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유치원 엄마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보는데 이사 오셨나 봐요. 햇살 반 아기 엄마예요. 저는 이때 한국말을 아예 할 줄 몰라서 서로 번역까지 해가며 소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유치원 엄마들은 저를 놓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정으로 이 먼 땅까지 왔는지 모두 대화를 나눠 오히려 제게 그랬습니다. 원래 낯선 곳에서 제일 서러운 법이니까 우리랑 친구하고 같이 잘 지내봐요.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뭐가 중요해요? 다 똑같이 애 키우는 엄마잖아요.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유치원 엄마들은 늘 저를 먼저 챙겨줬고 아이에게 먹일 한국 음식들도 제게 싸다 주곤 했어요. 이거 먹일 때 살짝만 데워서 먹이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한 5분 정도만 살짝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고 이거는 애 밥 안 먹을 때 밥이랑 그냥 비벼서 주면 뚝딱 잘 먹을 거예요. 너무 고마운 엄마들이라 저는 단체 선물을 돌리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유치원 엄마들과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교육 문화를 익히게 되었어요. 애들이 유치원 끝나고 함께 키즈 카페에 가는 날이 있었죠. 카페를 가자고 하기에 저는 커피를 마시는 그런 카페인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애들에게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희 딸도 난생 처음 가보는 키즈 카페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땀까지 흘리며 얼마나 놀았는지 몰라요. 애들은 저렇게 애들끼리 뛰어놀고 엄마들은 따로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있다니 신세계였습니다. 아이도 놀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저는 한국 엄마들에게 배우는 게 많아서 좋았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게 많은 것을 알려줬습니다. 저희 딸은 유치원 말고는 다니는 곳이 없었는데 들어보니 한국 아이들은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부족한 공부를 하는 아이도 있었고 수영, 피아노, 태권도, 발레, 합기도 등 정말 다양해서 놀랐습니다. 저는 유치원 엄마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학원을 다니는 문화가 없는데 한국 아이들은 다 다니는 건가요? 다니지 않으면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학원을 이렇게 다니는 문화가 흔치 않았기에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아이 학원 보내는 건 엄마 자유예요. 물론 공부를 잘하길 바라서 과하게 보내는 엄마들도 있지만 반대로 아이가 원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아이가 뭘 잘할지 모르니 다양하게 시켜보고 적성을 찾아주려는 경우도 있고요. 고민해보고 학원 보낼 거면 우리한테 말해요. 추천해줄게요. 이왕이면 애들 같이 다니면 좋거든요. 엄마들 말을 들어보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고작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1년 남짓인데 아이를 위해
한국식 교육 방법을 주입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헷갈렸어요. 물론 배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걸 한국에서 시작해야 할지 미국으로 가서 할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고작 몇 개월이지만 보고 느낀 게 많았거든요. 미국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교육 방식인데 저는 오히려 한국 교육 방식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미국은 조금 자유롭게 아이에게 모든 걸 선택하게 두고 내 인생이니 네가 개척해서 살기를 바란다면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경험이 부족한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견뎌내야 할 인생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길을 깔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한참을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유치원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원을 많이 보내던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한국에 와서 느낀 게 정말 많거든. 꼭 우리 미국처럼 교육시킬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이곳 한국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말 괜찮다면 조금 연장해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제 물음에 남편은 난 찬성이야. 이왕이면 한국어도 당신이랑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 평소에 피아노에도 호기심도 많았으니 이참에 보내보는 게 어때? 아직 어려서 뭘 잘할지 좋아할지 모르니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 남편과 제 생각은 같았습니다. 아이가 최대한 다양한 것을 경험해 추후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육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에 비해 한국은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더욱 세심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본인이 유치원 갈 준비를 스스로 마치고 본인이 일어나서 가야 한다면 한국은 부모가 대부분 함께 참여해 주는 것이었죠. 물론 미국에서 한평생을 살았기에 제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이미 애를 독립적으로 키우고 있어 이런 부분은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느낀 것은 한국의 교육 과정은 굉장히 단계별로 탄탄하다는 것이었죠. 적어도 이곳에서 아이가 학습 과정을 모두 마친다면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강요를 하거나 자율성을 파괴하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았던 제가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시선에 본 한국은 정말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공동육아라 해서 함께 육아를 하면 덜 힘들다는 개념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공동육아와 비슷한 맥락으로 품앗이 육아도 있는데 이런 거였죠. 제가 만약 외출을 해야 하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을 때 대신 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대신 육아를 해주고 다음에는 제가 그 집 아이를 봐주는 것이죠. 이런 한국의 육아 문화는 미국에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좋았어요. 같은 나이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끼리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많기에 서로 함께 할수록 좋은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적응하고 보낼까 걱정이 많았죠. 지나고 보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웃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이와 함께 밖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녀 옆에는 늘 한국 유치원 엄마들과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 어색하고 어울리기 싫을 수도 있는데 한국 엄마들은 그런 내색 하나 없이 저를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이 교육 문제뿐 아니라 더 저렴하게 장 보는 방법, 살림을 잘하는 방법, 한국 음식 만드는 방법 등등. 저는 도움만 받은 1년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걱정한 시간이 무색할 만큼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렸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더운 여름이 지나고 낙엽 떨어지는 가을을 보내니 다시 처음 만났던 추운 겨울이 왔죠. 이맘때쯤 제가 많이 울적한 모습을 보여 남편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엔젤라 괜찮아? 한국에서 사람들이랑 정기 많이 들었지? 막상 가려니 나도 시원섭섭한데 매일을 함께한 당신은 오죽할까 싶네. 그러지 말고 떠나기 전에 사람들 모두 초대해서 파티 한번 할까? 스스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울적한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꽤 힘들었습니다. 괜찮아. 다들 바쁜 사람들인데 파티까지 열 필요가 뭐가 있어. 조용히 인사하고 떠나는 게 맞지. 거리가 좀 멀어야 놀러 오라는 말을 할 텐데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고 정말 누가 와줄까 싶은 생각이 들다 보니 이게 영원히 마지막일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 1년 동안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과 생각을 하며 엄마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많이 성장했는데 이웃 한국인들과 헤어지는 게 싫었어요. 물론 슬펐지만 저희 가족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했기에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와야 했고 저는 미국에서 살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아이와 남편보다 며칠 먼저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다가왔어. 한국에서의 모든 시간이 참 좋았어. 여기서 계속 살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참 아쉽네.
한국에 올 때도 갈 때도 선택권이 없는 게 너무 속상해. 서운함에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했고, 그렇게 정말 떠날 준비를 끝냈고, 모두에게 진심을 담은 인사를 했죠. 너무 먼 곳이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미국으로 놀러 와줘요. 내가 언제라도 기다릴게요. 처음 한국에서 1년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막막해서 눈물이 났지만 엄마들과 함께 보낸 한국의 1년은 제 평생 살아온 시간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한국에서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런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꼭 우리 미국 집으로 놀러 와 주신다면 은혜 꼭 갚을게요. 모두 건강하고 우리 화상 채팅도 종종 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한국 엄마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꾹 참으려 했지만 모두 눈물을 훔치며 또 웃으며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까지 하고 나니 정말 모든 게 끝이 났구나 실감을 했어요.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고 아이와 길을 나섰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먼저 온 인천공항은 단둘이라 조금 무서웠는데 하필 아이 몸이 좋지 않아서 신경이 더욱 날카로웠어요. 그래도 한국 소아과 약은 정말 잘 들어서 미리 타온 약을 먹이고 대기를 하는데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지연되면서 아이 컨디션은 더욱 좋지 않아졌죠. 몸에 힘이 쭉 빠지더니 저를 보는 아이의 시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상태로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면 아이가 큰일이 날 것 같아. 비행 일정을 바꾸려는데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순간 머리가 하얘졌고 아이를 붙잡고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는 저를 뒤로 하고 한국 사람들이 대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평소 아픈 곳 있나요? 여기 공항에 병원 있으니 우선 그쪽으로 빨리 가시죠. 어머니 정신 없으시니 제가 안고 뛰겠습니다. 짐 챙기시고 천천히 오세요. 도와달라는 말도 한마디 안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나서서 아이를 공항에 있는 병원으로 안고 뛰었습니다. 이후 저를 진정시키며 의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줬어요. 아이 증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모든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공항에 이런 병원이 있는지, 한국 사람들의 온정은 어디까지인지 얼떨떨했어요. 우선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 영문도 모른 채 답답한 상황이라 저는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공항 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많이 놀랐지만 제가 놀란 것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한국 의료 수준 굉장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달리 정말 신속하게 병명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줬어요. 저희 아이는 지병이 없는 아이였기에 단순 감기로 인한 고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이가 급성 백혈병이었고 공항 내 병원에서는 구급차를 불러 대학병원으로 인계를 해주셨어요. 병원까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간 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놀랐던 이유는 이미 한국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아이 몸에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했었어요. 먼 타국으로 가니 혹시라도 문제가 없으니 해서 말이죠. 그때 저희 애는 너무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백혈병일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아이는 정밀 검사에 들어갔고 저는 눈물이 났지만 보호자로서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하나씩 해내고 있었습니다. 한참 정신이 없는 제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대학병원에는 국제진료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제가 한국말을 못해도 아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었어요. 공항 내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서 갔던 터라 도착해 정밀 검사를 시행했죠. 한국의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검사가 끝나길 또 남편이 오길 기다리는 동안 하염없이 무너져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백혈병이 맞았고 당장 치료를 해야 했어요. 여기서 저희 부부에게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할지 미국으로 당장 넘어가서 치료를 할지 말이죠. 한국 의사는 저희에게 그랬어요. 아픈 아이를 무리하게 긴 비행 시간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걸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병원 그리고 제가 충분히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아이를 위해 치료가 들어가야 해요.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백혈병은 너무 큰 병인데 타국에서 치료하는 게 맞을지 혼란스러웠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남편에게 그랬죠. 나는 한국을 믿고 싶어. 아니 믿어. 오히려 미국보다 더 건강하게 원래처럼 되돌려 놓을 거야. 여기 남자 우리. 제 말 끝에 바로 입원 절차를 밟고 앞으로의 치료와 수술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많이 고단했던지 울다 지쳐 잠든 아이 손을 붙들고 소리도 못 내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 아픈 동안 엄마가 아무것도 몰라줘서 미안해. 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아이가 아프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표정도 없이 그저 아이 앞에서만 밝은 척 웃으며 병상 생활을 시작했어요. 대신 아파주고 싶은 이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작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허탈함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이가 아파서 우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해도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힘들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어를 꽤 배우긴 했는데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치원 엄마한테 전화가 왔고 한참을 울며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래놓고 무슨 엄마겠어? 난 엄마 자격도 없어. 나는 애가 이렇게 아플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 나는. 그런 제게 유치원 엄마는 그랬습니다. 그게 왜 엔젤라 탓이야? 아이가 아픈 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애가 아픈 걸 엄마가 어떻게 막아. 그저 아픈 아이가 더 아프지 않고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엄마가 같이 해주는 거지. 묵묵히 그 자리 지키면 돼. 무너지지 마. 엔젤라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강한 엄마야.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 통화를 끝내고 점점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자책만 하고 있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옆을 지켜야 빨리 좋아질 거야. 정신 차리자. 웃을 일이 아예 없었기에 그냥 이유 없이 웃었습니다. 아이와 대화를 하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해서 웃어버렸어요. 그렇게 웃다 보면 정말 진심으로 웃을 날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이는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니 많이 지쳤고 그야말로 뼈밖에 남지 않았죠. 안 그래도 살집이 없는 애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울고 힘들어하면 애가 더 불안해할까봐 일부러 더 강하게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밥을 먹지 않고 치료를 하면 예전처럼 친구들과 뛰어놀 수 없어. 유치원도 갈 수 없을 거야. 병원에 있는 게 싫다면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이 밥을 다 먹어야 해. 건강해져야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제 단호함에 어느 날은 울고 어느 날은 제 말을 듣고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아이와 제게 병원에 있던 이 시간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잠든 아이를 두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는데 마침 유치원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딱 재우고 나왔는데 너무 반갑네. 나 이제 정신 차렸어요. 정말 괜찮아. 그러자 유치원 엄마는 뭘 정신 차려. 몰골이 이게 뭐야? 라고 말하는데 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리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유치원 엄마들이 모두 저를 보러 와줬어요.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길 왔어? 다들 어떻게 왔어요? 유치원 엄마들은 진작에 오려고 했는데 아이와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조금 안정되면 오려고 기다렸다고 했죠. 그냥 온 것도 아닌 평소 아이가 잘 먹던 반찬과 제가 먹을 반찬까지 정말 한가득해서 와줬습니다. 엔젤라,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 잘 알지만 엄마니까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 언제든 연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같이 이겨내보자. 그녀들의 말은 정말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반찬이 떨어질 때쯤 와서 또 해다 주고를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그 덕분에 병원 밥을 잘 먹지 않던 아이도 밥을 한 공기씩 비우기 시작했죠. 한국의 의료 체계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이의 경과는 매우 좋은 편이었고 빠르게 호전되었어요. 몇 개월이 넘도록 눈물로 보내다 보니 드디어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추적 관찰을 하며 경과를 봐야 했지만 아이는 이전처럼 씩씩한 모습을 보여줬죠. 저희는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봤자 한국에서 한 수술이고 치료인데 이어서 제대로 해줄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굉장히 만족을 했고 제 아이의 생명 줄이기에 이 한국을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가족이 쭉 함께 살기에 한국은 나무랄 것이 없는 곳이었죠. 제가 이 결심을 하기까지 가장 큰 이유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우리 미국 가요? 나는 한국 친구들이 보고 싶은데 친구들은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아이가 한국에 남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병원에서도 아픈 시간이었지만 한국이 너무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 선생님도 나한테 잘해줬어요. 나 또 병원 가야 하면 여기서 가고 싶어요. 어린아이지만 다 느끼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봐도 한국 의료진은 미국과 달리 전문적이면서도 아이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줬는데 그걸 어린아이도 아는 거죠. 제게 아이는 전부이기에 아이가 원한다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만족하고 좋았던 한국이라고 해도 이민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은 꽤 고민스러웠지만 아이를 위해서 결정했어요. 혹여나 추후 몸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무조건 한국 병원으로 갈 것이라 생각을 했기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더 머물지 않을 이유는 없어 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난다고 생각했을 때
아쉬움이 있었지만 영원히 한국에 있을 거란 생각은 못 했는데 지금은 한국에 남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이 건강은 무척이나 좋아져서 언제 아팠냐는 정도입니다. 하나 신기한 것은 저희 애가 원래 똑똑한 애는 아니었는데 엄마들이 알려준 대로 교육을 서서히 시작하니 놀랍게도 영재 수준으로 아이가 진도를 뛰어넘고 있어요. 그렇게 사교육에 집중한 것도 아닌데 정말 한국의 교육 그리고 의료 수준은 미국과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대로 영재로 클 것인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도 남편도 영재로 크길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발 건강하게만 잘 자라주길 바랄 뿐이에요. 제게 한국은 제 생명을 살려준 곳이기도 하고 저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준 고마운 곳입니다. 여전히 유치원 동기 엄마들이랑 소통하며 잘 지내고 있는데 그들이 한국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현재와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저희 가족은 지금 이대로만 영원하길 바라며 앞으로 펼쳐질 한국 생활도 기대가 됩니다. 누가 뭐래도 온정이 넘치고 똑똑하고 체계적인 이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최고의 국가입니다. 살기 좋고 따뜻한 한국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한국의 하늘을 보며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가 무사히 퇴원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한국에서 이웃들과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만큼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영상 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고맙고 사랑합니다.